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미국채 최근에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 조금씩 이렇게 뭐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채가 올라가니까 미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겠죠. 미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올라갈 때는 뭐 트럼프 트레이딩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인플레이션율 그런 거가 조금씩 트럼프의 정책, 뭐 반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관세를 올리는 이런 정책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하고 있고 고용도 둔화되고 있고 경제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채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뭐 경제 지표가 있었죠. 저번 주랑 뭐 저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뭐 물가, 서비스 물가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새로운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는 S&P 글로벌 마켓에서 경제 지표를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어제 나타났었죠. 이제 GDP 2분기 데이터도 나왔고, GDP 물가 지수 나왔고,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요거는 PC 물가인데 요거는 2분기예요. 6월 물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2분기 요 데이터도 나왔고,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 그리고 뭐 신규 실업 요런 것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경제 지표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미국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됐었던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측치 대비해서 안 났습니다. 50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측치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한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요거는 예측치 대비해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제는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따 뒤에서 이거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뭐 GDP,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리고 뭐 GDP 물가 지수,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요거를 보면 골디락스가 아닐까라는 그런 경제 데이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랑 그리고 연속 같은 경우는 예측치 대비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어느 정도 요 정도면 예측치 범위 안에 있다, 고용이 뭐 완전히 둔화되는 건 아니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는 예측치 대비해서 0.2%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요 말은 생각보다 2분기 물가가 예측치 대비해서는 높게 나오네, 요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 데이터가 나오자마자는 바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금리가 계속 떨어졌죠.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GDP도 마찬가지예요. GDP 같은 경우도 예측치가 2%인데 예측치 대비해서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GDP 관련돼서도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 물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측치 대비해서는 잘 안 나왔죠. 2.6% 예측을 했는데 2.6%보다 0.3% 낮게 이번 2분기 물가는 그렇게 뭐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물가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라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 뒤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2분기가 4월, 5월, 6월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4월, 5월 데이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뭐 CPI 지수랑 PPI 지수를 봤을 때는 물가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서비스 물가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적으로도 고용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는데, 근데 세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정부 단의 고용이 많이 늘어났고, 경기랑 민감한 뭐 건축이나 뭐 건설 뭐 요런 쪽의 고용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서비스 쪽의 고용자도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4월, 5월 데이터는 확실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번 2분기가 예측치 대비해서 물가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6월
내일 발표가 되죠. 6월에 PCE 데이터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반대로 이번에 6월 CPI 지수랑 PPI 지수는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보통 CPI, PPI 지수를 봤을 때는 PCE 데이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월가에서도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번에 6월 PCE 데이터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치 대비해서 2분기 물가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4월, 5월에 물가 나온 게 이제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4월, 5월 물가 데이터가 높게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6월 PCE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단 발표되는 PCE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번 2분기 데이터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6월 데이터가 무조건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는 그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높게 나왔지만 요건 어찌 보면 골디락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뭐 요렇게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예측치 대비해서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왜 금리가 떨어지고 있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최근에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N달러 환율이거든요. N달러 환율이 원래 한 162엔을 통과했다가 원래 뚫었다가 계속해서 원래 올라갔었거든요. 엔화 약세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엔화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날이 진짜 한 7월 10일이거든요. 근데 7월 10일부터 뒤에서 한번 다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제 CPI 데이터가 나왔고, 그때 이제 트럼프가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미국의 CPI 지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 올라간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죠.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시절에도 계속해서 달러 강세는 너무나 불공정하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내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7월 10일날 피격 사건이 일어나고 CPI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랑 일본 재무상이랑 미리 미국의 7월 CPI 데이터가 잘 나올 거니까 차라리 그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그때 개입을 해라, 요런 음모론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CPI 데이터가 잘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때 돈을 써야 적은 돈으로 엔화 강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미국채 매도 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엔화가 값이 싸니까 일본 중앙은행 금리가 워낙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브라질이나 신흥 국가들 대비해서 워낙 금리가 싸니까 엔화 자체도 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이자 비용도 저렴하니까 엔화를 빌려서 이자가 저렴한 일본에서 이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신흥 국가들한테 투자를 하는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엔화 강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요거에 청산되고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값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미국은 CPI 데이터가 낮게 나오고, 그리고 고용도 낮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일본은 반대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나타나고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요거와 더불어서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7월 23일 얼마 전 기사이죠. 일본의 정치권의 이례적 압박에 따라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민당에서 2인자조차도 최근 들어서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화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물가가 워낙 이때까지는 몇십 년 동안 안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 상승률은 물론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참고로 이게 0%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
2%보다 높았던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1992년도부터 30년 동안 일본은 그 임금이 올랐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물가는 오르고, 물가가 지금 거의 한 2% 정도 이상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임금 상승률은 2% 채 안 되고 오히려 물가보다 낮다 보니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일본의 내수는 굉장히 힘들다. 일본의 GDP가 받쳐주고 있는 거는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엔화가 워낙 싸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도요타나 아니면 혼다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이 엔저를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팔다 보니까 GDP가 나아지는 거지. 그 말은 나라 자체는 굉장히 강한데 근데 그 안에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것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찌 보면 되면 엔달러 환율이 더욱더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제 금리가 또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금리 결정도 7월 31일 날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금리를 올릴 것인가, 지금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채권 매수도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미국채가 다시금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월가의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월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7월 10일 날 그때부터 이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 그랬었죠. 7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게 6월 CPI 지수였는데, 그때 예측치 대비해서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 좋다. 근데 요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시면 쉘터, 요게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원래 2023년도 12월 달 그때 0.4%, 그리고 올해 1월 그때 0.6, 그리고 0.4, 0.4, 0.4, 0.4 하다가 계속 안 떨어지고 있다가 근데 이번에 0.2로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주거비가 끈적끈적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거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인데 전월 대비로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번 CPI 지수에서 좀 안 좋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왔었죠. 그리고 메디컬 케어 약값 커머디티 같은 경우도 0.2% 굉장히 많이 둔화했고, 그리고 중고차 뭐 요쪽도 마이너스, 이거는 역성장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0%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CPI 지수가 많이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이게 방향성을 좀 많이 잡은 게 아니야 라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경제 데이터 자체로는 뭐 이렇게 경제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골디락스라고 해석을 할 요인도 크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지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AI가 투자를 하는 것 대비해서 리턴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구글 실적 발표, 테슬라 실적 발표, 그때부터 나스닥이 막 줄곧 내리꽂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한데,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수를 보면 나스닥은 진짜로 많이 꽂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골디락스로 해석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는 게, 중국의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최근에 LPR 금리,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LPR 금리를 안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워낙 지금 위안화랑 달러 간의 그 격차가 크다 보니까 요게 더 떨어진다 그러면 위안화가 더 약세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LPR 금리를 안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됐었던 거는 모두의 예측을 꺾고 LPR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의 MLF 금리 같은 경우도 요거는 중국의 인민은행이랑 그리고 시중은행 간의 그 유동성을 결정하는 금리인데, 요것도 최근 들어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내수를 조금 어느 정도 진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닥터
닥터 코퍼라고 하죠. 최근 들어서는 AI 코퍼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에너지 코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원래 산업에 많이 쓰이는 원자재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구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들어서 진짜로 뭐 AI 붐 그리고 신재생 전기차 붐 때문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몇십 퍼센트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중국의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많이 명품을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명품 주식들 같은 경우 LVMH 그리고 케어링, 버버리, 스와치 그룹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뭐 9%, 20%, 뭐 29%, 48%이 정도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중국의 경제가 많이 안 좋고 중국의 경제가 많이 안 좋다는 거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물가가 떨어지고 요거를 뭐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이따 뒤에서 GDP의 세부 항목을 보면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데 수입적으로 많이 마이너스가 나타나거든요. 중국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미국의 물가도 많이 잠잠해질 수가 있다.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었던 어찌 보면 좀 또 하나의 미국의 주라고 얘기하는 캐나다의 기준금리도 한 번 더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저번에도 0.25% 낮췄고 이번에도 0.25% 낮췄다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가 뭘까요? 물가가 잠잠해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유럽도 계속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뭐 아직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UK 아직 안 낮췄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 안 낮췄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오히려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흥국을 봤을 때는 브라질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중국마저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인도랑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안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국가들이 조금씩 낮추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미국도 이제 9월에 100%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7월 25일 날 전 뉴욕 연은 총재인 빌 더들리가 이번에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7월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전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굉장히 발언권이 강한 분이시죠. 그래서 보면 왜 금리를 낮춰야 되냐라고 이분이 한 논리를 보시면 샤메 법칙이라고 있는데 샤메 법칙이 실업률이 3개월 이동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치보다 그러니까 높으면 미국 경기 침체가 매우 임박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샤메 법칙에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지금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된다. 금리를 당장 인하하지 않으면 실업률이 미칠 듯이 솟아오르고 경제는 파탄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업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는 요때처럼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분 발언 때문에 그때도 장중에 시장 금리도 떨어진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분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월가 파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확실히 고용이 많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또 웃긴 게 4월 2일날 올해 4월 2일이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통화정책이 제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이죠. 중립금리가 예상보다 높다. 금리를 오히려 막 7%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했었던 양반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7월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분 무조건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도 8월 5일날 그때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경기 침체 안 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뉴욕 연은 총재여도 뭐 모르구나. 뉴욕 연은 총재도 모르는데 사실상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가 뭐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후행적으로 뭐 이렇게 월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경기 지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고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뭐 파트타임 잡이 올라가고 있고 풀타임 잡이 떨어지고 있고 근로시간이 떨어지고 있고 뭐
시장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고용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오피스 쪽의 공실률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인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년 넘게 동안 공실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뭐 그런 데이터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에서 얼마나 파산을 많이 하고 있냐를 나타낸 건데, 2022년도 점선이 2022년도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파란색이 2014년도인데 지금 계속해서 파산을 하고 있는 그런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소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비자랑 마스터카드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비자랑 마스터카드의 실적이랑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미리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경기가 안 좋아도, 미국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원래 소비를 많이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실적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사실 YTD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워낙 오른 게 많기 때문에 마스터카드는 한 15% 정도 올랐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자의 최근 실적이 사실상 근데 많이 안 좋진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7월부터 해서 작년도 7월부터 해서 보면 계속해서 어닝 비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됐었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측치 대비해서 조금 안 좋게 나왔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비자도 이제부터는 조금 가이던스를 위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보이고 있고, 소비가 둔화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채 기준으로 1개월물, 2개월물, 3개월물, 그리고 뭐 20년물, 30년물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최근 들어서 원래 지금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원래는 우상향해야 됩니다. 당연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상식적인데 지금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거든요. 장단기 금리에 대한 그 차이를 나타낸 건데, 원래는 마이너스에 들어가서 역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플러스로 어느 정도 0%까지 역전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뭐 1년 사이, 2년 사이에 무조건 경기 침체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요거는 확실하게 보기가 어려운 게, 어제 데이터도 봤을 때는 골디락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굉장히 양호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 그런 다음에 러셀 2000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때까지 많이 올랐었던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는 거일 뿐입니다. 여튼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보면 결국에는 여기 우상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얘가 올라가든 얘가 떨어지든, 아니면 얘가 많이 떨어지든 얘가 조금만 떨어지든, 아니면 반대로 얘가 조금만 오르든 얘가 많이 오르든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거든요. 요 부분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죠. 바이든이 이제 사퇴를 했고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로 들어왔는데 최근에 격차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 그런 다음에 시장의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 그런 다음에 시장 금리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단기 금리는 금리를 무조건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 장기 금리는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그리고 뭐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장기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한번 뒤에서 한번 다시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무조건 역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해도 경기 침체가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지난 과거에는 그랬긴 했는데 요것도 경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실업률이 더 이상 안 오른다라 그런다면 경제가 무조건 박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뭐 기사 중에 미국 재무부가 원래 바이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바이백에 대해서 전에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채의 중장기물이 급락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미국채 중장기물은 더욱더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GDP도 발표가 되는데 GDP의 세부치를 보면 이번 GDP가 2.8% 발표가 됐었죠. 근데 2.8%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던 게 소비 지출입니다. 소비 지출이 한 1.6%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뭐 재고 투자 요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뭐 사업 투자 요거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수입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큰 폭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비는 좀 양호하기 때문에 골디락스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 데이터는 진짜 요거를 보면 경기가 좋은가 아니야 라고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N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일본의 실질 임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7월 10일 날 그때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N달러 환율이 많이 감소했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의 시장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도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미국채가 저는 요쯤 되면 진짜 저점이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살펴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